특별한 시간을 마련했는데 이름하여 그땐 그랬지 추억 토크 시간입니다. 그땐 그랬지 추억 토크는 말 그대로 지난날의 보훈처의 모습은 어땠는지 또 예전에 근무했던 공무원 선배님들의 모습은 어땠는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이거든요. 본격적으로 과거로 시간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상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네. 그중에서 장제욱 전 보심위 상임위원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혹시 함께 근무했던 분들 중에 좀 기억에 많이 남는다 그런 분 계세요? 저희 과거 여행은 28년 전인 꽤 먼 1993년 기념사업가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 당시 특별한 유해보안 행사를 소개해드리면서 그 당시 재임하셨던 이병태 처장님과 이충길 차장님을 기억해 보려고 합니다. 93년 보훈처는 중국 상해에 안장되어 계신 임시정부 대통령 박은식 선생과 5번의 국무위원급 독립유공자 유해를 광복 48년 만에 국내로 모셔오는 봉환 행사를 추진한 바 있습니다. 이충길 차장님을 단장으로 행사요원, 취재기자 등 60명으로 봉환단을 구성하여 한국의식으로 입양 행사를 치르고 특별히 준비한 전세기를 마련하여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왔습니다. 5일간의 국민 참배 행사와 연결식을 거쳐 지금 새롭게 조성된 임시정부 묘소에 안장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적인 유해봉환 행사로 보훈처의 역할과 이상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유해봉환 행사 후 93년 말 개각 시 이병태 처장님은 국방부 장관으로 이충길 차장님은 보훈처 16대 처장으로 취임하는 경사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 옆에 앉아 계신 하유성 전 청장님께서는 함께 근무했던 분 중에 기억에 남는 분 누가 있으실까요? 최영수 전 부산청장님도 참 기억에 나는데요. 제가 기획 담당 사무관 했을 때 기획재정 담당관을 하셨습니다. 2003년에 호국보훈기획단이 만들어지고 과장님하고 제가 실무로 국가보훈정책 5개정 기획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충리실에 보고 갖고 갔다가 혼도 많이 나오고 그랬는데요. 한 2달 동안 거의 밤낮 없이 만들어서 국가보훈위원회에서 확정돼서 발표된 것이 기억에 남습니다. 근무 경력이 30년 가까이 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니까 그동안 여러 부서를 많이 거치셨을 텐데 우진수 전 경북북부 지청장님 혹시 좀 특별했던 부임지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을까요? 저는 재직하는 동안 14번의 그 기관 전보를 있었는데 뭐 가는 곳마다 문화유산하고 뭐 관광지 등을 뭐 관심 있게 살펴보고 뭐 그 기록들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까지 공유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가장 오랫동안 근무한 부서가 본부 공훈심사과였었는데 한 4년 반 동안 근무를 하면서 그 당시 13,000여 명의 그 독립유공 서훈자 명단하고 약 8,000명의 그 당시 등록자 명단을 대사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광복 이후인 1945년 11월에 그 신의주 학생 반공어거 공적으로 건국 포장을 받았던 분들이 그 독립유공자 유종으로 등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을 확인을 해서 뭐 가업을 발전시키고 그 외에도 많은 오류들을 바로 잡았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뭐 가장 제가 보람있게 생각하는 거는 제가 초임 발령을 안동보훈지청으로 받았었는데 마지막으로 경북 북부 보훈지청장으로 금이 환영해서 마무리를 하게 된 것이 개인적으로 가장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마지막에 금이 환영하시면서 마무리를 아주 잘 하셔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화상으로 연결되신 분 중에 박선규 전 대전보훈청 보상과장님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싶은데요. 보훈처 공무원으로서 임해온 자세와 철학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으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전 대전지방보훈청 보상과장 박선규입니다. 보훈처 공무원은 다른 부처 공무원들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 대상이
일제시대에 빼앗긴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 또 6.25 때부터 지금까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하시고 공원을 세우신 분들과 그 유족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주로 민원부서에서 근무를 했었는데요. 보훈관서를 방문하는 분들은 몸이 불편하거나 또는 남편, 자녀를 잃은 탓에 마음에 한이 많이 쌓여 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또 그분들의 입장에서 잘 들어주고 그분들의 감정과 생각에 맞장구를 쳐주면서 공감을 표현해 보니까 그 까다롭던 민원인들이 돌아갈 때는 고맙다고 인사까지 하는 그런 사례가 많았습니다. 또 그로 인한 그 보람도 컸었고요. 또 철학이라고 하면은 성실 바탕 위에 경청과 공감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성실함을 바탕으로 한 경청과 공감. 이 말이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보훈처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보훈처의 미래. 하유성 전 청장님,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요? 보훈의 정체성이 뭔가, 그리고 보훈의 역할이 뭔가, 이것을 이제 좀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지금 오늘이 일제로부터 독립이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6.25 전쟁을 겪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낸 겁니다. 그리고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확립한 사건입니다. 이 세 가지 독립, 호국, 민주가 보훈의 3대 가치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이 민주주의가 확립된 때 우리 보훈이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또 이걸 어떻게 이 보훈의 가치가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인가, 이게 이제 저희한테 과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 주목해야 될 게,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싸웠다고 할 때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지킨다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민주시민으로 책임있게 우리 번영의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그리고 보훈이 어떻게 민주 시민의식하고 연결될 것인가, 이것을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조직이건 그 클라이언트의 니드를 충족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보훈 제도의 발전은 6.25 참전자, 전상자, 부상자, 참전자들의 생과 같이 해왔고, 그분들의 욕구 충족시키는 제도로 발전해왔다고 보여집니다. 지금 우리 보훈 대상자 중에 참전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가고 있고, 유족 체제로 이제 전환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그 군에서 복무 중 다쳐서 나오는 젊은 세대 경상이자라든가 30대 미만의 사람도 있습니다. 욕구가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고령 참전자에 대한 지원 중심 체제로 되어 있는 그 부분들을 발전시키되, 새롭게 나타나는 젊은 보훈 대상자에 대한 지원 체제는 그 틀을 갖고는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원적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는 지금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사회적 갈등이 되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또 이 보훈에 대한 관심, 이런 것도 사실은 상당히 좀 이렇게 높지 않은 수준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가 해야 될 역할은, 특히 보훈처가 해야 될 역할은 독립, 호국, 민주의 고귀한 희생정신, 저는 이 독립, 민주, 호국에 관통하는 정신은 희생정신이라고 봅니다. 나보다는 더 큰 사회나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그 정신이기 때문에, 이 정신을 이 사회 확산을 통해서 일상 속으로 스며든다면은 사회에서 겪는 여러 가지 갈등 요소들을 해결하고 국가 발전이나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이런 걸 위해서 보훈처가 더 적극적이고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세 번째는 우리 국방 정책과 연계해서 군 복무를 통해서 있는 사회적 기회, 그다음에 시간, 이런 거에 손실에 대한 보상료가 되게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 또는 보훈처가 이런 부분을 어떻게 그런 해소할 것인지를 중지를 모아서 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지금 보훈이라는 게 외교적으로 되게 중요한 수단이 돼버렸습니다. 앞으로
이거를 어떻게 참전 세대를 넘어서 다음 세대로 연결을 해서 이 관계를 지속시킬 것인지 또 하나 보훈처가 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국가보훈처의 역할이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된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이 앞으로도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가보훈처 60주년을 맞아서 보훈 토크 콘서트 여러분 다 같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대로 끝내기 좀 아쉬워서요. 저희가 좀 따뜻한 시간을, 특별한 시간을 또 마련을 해봤는데요. 바로 선후배 간의 소통의 장을 이 자리에서 한번 마련을 해볼까 합니다. 이름하여 이런 질문 해도 되나요? 시간인데 후배들이 선배님들에게 궁금한 점을 물어보는 시간이에요. 선배님께서 답변을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와 질문을 함께 해주실 후배 대표 사무관님을 이 자리에 모셨는데요. 현재 국가보훈처 선양정책과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김수린 사무관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수린 사무관님, 국가보훈처 후배 대표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 그 넓은 책상이 외로워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왠지 긴장될 것 같기도 한데 어떠세요? 네. 우선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영광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 달이면 국가보훈처에서 근무한 지 딱 1년이 되는데요. 그런 만큼 오늘 대선배님들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긴장되고 기대됩니다. 네, 근데 사실 옆에서 봤을 때는 긴장은 전혀 안 하는 것 같고요.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우리 김수린 사무관님께서 해주시죠.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선배님들께 보훈이란 한마디로 정의하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보훈이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인가요? 굉장히 근원적 질문인 것 같은데 선배님들은 과연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네요. 화상으로 연결되신 최순희 전 지청장님, 보훈이란 무엇인가요? 네, 이제 첫째, 가장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훈은 국가의 미래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공헌한 사람이 그거에 따른 합당한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될 때 국가에 대한 긍지가 높아지고 국민으로서의 자부심이 고양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국가의 밝은 미래가 보장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훈은 국가 간 전쟁을 역사적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고 관리하는 방식이 보훈의 한 분야이고 또 방식이 나라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이러한 방식은 또 국가 간에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우리나라의 독립기념관과 중국의 9.18 박물관이나 항전기념관 등이 일본의 82년도에 역사교과서 왜곡 사건 내 자극을 받아서 건립된 것이었습니다. 또 보훈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역사에 대해서 슬기롭게 이해하고 관리하는 방식을 좀 고민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답이 찾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보훈처 업무 중에서 이런 역사에 관한 또 미래에 관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자긍심을 느끼는 때가 있었다면 그 업무가 있었다면 뭐였을까 하는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요. 이거는 화상으로 연결되신 박일서 전 전북 서부지청 보훈과장님이 좀 대답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반갑습니다. 네. 제가 자긍심이 있게 생각한 것은 뭐니 해도 국가보훈 공무원으로서 41년간 열심히 근무한 그 자체가 아니겠느냐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사실 72년도 국가보훈처 창설 10주년 그 즈음에 제가 국가보훈 공무원으로 임명이 됐거든요. 그때는 제가 아주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제가 하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이 전부 새로운 일들이었지만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때 베트남 전쟁을 이렇게 겪으면서 시기적으로 굉장히 강한 민원 요구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저로서는 그것을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몇 번이고 그만둘까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제 생각이 바뀌는 계기가 하나가 있었어요. 국가보훈처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는 보훈 대상자 생활 실태 조사를 위해서 가정을 방문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신규 유가족 어머니가 저를 이게 보자마자 자식이 살아온 것 같다며
저를 자꾸 얼마나 슬피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이 너무 아파서 덩달아서 같이 슬퍼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상실감이 큰 이분들을 위해서 보훈 공무원으로서 자식 역할을 해드려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후에 저한테는 또 수없이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럴 때마다 그때의 그 다짐이 정말로 마음에 큰 이렇게 힘이 됐어요. 네, 그래서 하는 일마다 아주 정성스럽게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또 많은 성과도 많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자긍심이 있다는 것은 41년 동안 제가 열심히 했던 그런 그 모든 업무에 대해서 정말로 보람으로 느끼고 자긍심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만 들어도 41년 동안 얼마나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하셨는지, 이 업무를 수행하셨는지가 느껴집니다. 전회숙 전 경남동부 지청장님, 이렇게 가장 기억에 남는 보훈 대상자가 있을까요? 지금부터 거슬러 올라가면 그 37년 전 일이네요. 1974년 어느 가을날이었어요. 제가 진주 경남 서부보훈지청에 첫 발령을 받고 6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1층 미는 상국에 앉아 일을 하고 있는데 철커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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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소리에 창밖을 내다봤어요. 높고 푸른 가을 하늘 아래 청회색 양복을 차려입은 분이 청사로 걸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분은 철구라치를 양 겨드랑이에 끼고 한쪽 바지 가랑이는 바람에 휘날리면서 그러면서도 당당하고 넘넘한 모습이 참으로 기품이 넘쳤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때 그 광경이 눈앞에 선합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의 참모셨이구나. 제가 40년 보훈공무원을 할 수 있었던 것도 그분에게서 받은 감동 때문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분은 경남, 지금은 사천이죠. 경남 삼천포에 사시던 6.25 참전 상위 1급 국가유공자셨습니다. 이번에 소식을 알아보니 2014년 별시하셨더라고요. 성함은 허영 국가유공자님, 당신을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그분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고 싶습니다. 그 다음으로 제가 보훈공무원 하면서 딸 둘을 낳아서 키우고 있었는데 뒤늦게 보훈공무원으로서 나도 아들을 낳아서 군대를 보내야 되겠다. 그런 결심으로 정말 아들을 낳아서 군대를 보냈습니다. 가장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정말 이 얘기 들으시면서 다른 분들도 사실 정말 기억에 남는 보훈 대상자분들이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럼 이어서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번 질문은 보훈문화 조성과 관련된 질문인데요. 보훈이란 말이 사실 평소에 그렇게 많이 쓰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가깝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이 보훈이 가까운 일상 용어로 자리 잡기 위한 과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그런 질문이에요. 네, 김춘수 시인은 꽃이라고 이름을 불러줄 때 비로소 나에게 다가와 꽃이 되었다라고 했죠. 저는 보훈도 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누구나 보훈을 보훈이라고 부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저는 선배님들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 일상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왔습니다만은 보훈 그러면은 여전히 생소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에 있을 때부터 항상 용어의 개념부터 정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보훈은 원어부터 시작이 되는데 원어는 물질적 보상을 통해서 당시의 원어 대상자들의 자립 자활을 지원해 주는 것이었고요. 보훈은 85년 1월 1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의 원어에다가 플러스 정신적 예우까지 합해진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훈문화 확산을 시켜야 된다. 풍토를 조성을 해야 된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고 있는데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은 국가유공자는 내가 국가유공자가 됐다라는 것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끔 만드는 것이고요. 또 국민들한테는 나도 국가유공자가 되고 싶다.
라고 하는 것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향이 설정되거든요. 학술적, 이론적 접근하는 것보다 이게 단순하게 용어의 개념으로 통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하다 보면 쉽게 접근이 되는데, 첫 번째, 어떻게 하면 국가 유공자가 만족하고 자긍심을 갖게끔 할 수 있겠는가? 이게 우리의 정책 목표가 돼야 됩니다. 또 두 번째,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나도 국가 유공자가 될까? 되고 싶다.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국가 유공자들이 만족할 만큼 잘 살게끔 해드려야 되는 것이고요. 또 예우를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결국은 국가를 위해서 희생하거나 헌신하신 분, 희생하신 분은 돌아가신 분이고, 헌신하신 분은 다치시거나 또는 어떤 공헌을 하신 분들을 말씀을 이제 하는 건데, 이분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사망하실 때까지 끝까지 국가가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책임이 바로 이제 물질적 그 보상뿐만이 아니라 정신적 예우, 존경, 여기까지 우리가 보듬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그 보훈 정책을 수립을 할 때 이런 관점에서 접근을 하면 조금 더 이 보훈이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말 이 보호문화 조성에 대해서 이 보훈처의 역할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신 선배님의 깊이 있는 답변이었습니다. 김순희 사무관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나 그 정신적 예우가 아직까지는 보훈으로 인지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선배님의 말씀이 매우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럼 다음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공직 생활 중에 보훈 업무를 잘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역량을 배양하는 방법, 역량을 키우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하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이거는 뭐 자기 개발이 될 수도 있고 또 사회문화적으로 의미 있는 활동을 하는 걸 수도 있고 그럴 텐데, 많은 후배들이 또 들어오고 싶어하는 많은 지망생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질문은 하유성 전 청장님께서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사실 우리 공무원이 기본 역량이라고 하면 뭐 상황 판단력도 있을 수가 있고 정책 개발 능력도 있고 또 책임감, 경청 능력, 또 의견 조율 능력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좀 다른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상상력이고 다른 하나는 공감 능력이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상력이라고 할 때는 이제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를테면 이제 과장, 국장님, 또 장차관님이 본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파악할까? 또 이제 청와대나 또 관계부처, 국회, 또 보험가족, 국민의 시각에서는 국민들이 본다고 하면 어떻게 판단할까? 이렇게 이제 그런 상상력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하나는 꼭 업무 능력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이제 한 사람의 가치는 결국은 동료, 이웃에 대한 어떤 관심과 애정이 얼마나 있는가가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할 때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떻게 일을 하는가는 이제 가깝게는 동료, 또 보험가족, 국민들의 행불행에 직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타인의 아픔과 불편에 공감하는 능력이 저는 업무 능력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상력과 공감 능력을 확충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하나는 이제 이 세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 관심을 놓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하고 다른 사람들, 의견이나 생각이 다른 분들, 나이가 다른 분들, 성별이 다른 분들하고 많이 이야기를 하고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좋은 시와 소설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어서 이인숙 전 강원 서부지청장님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그 제 경험 중에 한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은요. 그 현장 경험이 참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 제가 이제 사무관 때 복지국에서 근무할 때였어요. 그 나라사랑 봉사회라는 그런 봉사단체를 결성을 해서 그 보훈 요양원을 비롯해서 이제 일반 노인 요양시설 또 뭐 장애인 시설 이런 등등에서 이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그 요양시설에 대한 그 안목도 넓히고 또 현장에서 그 심신이 불편한 분들을 직접 접하면서 이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복지 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그 아이디어도 이제 발굴할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그 나라를 위해서 공헌 희생하신 그 국가유공자 유족분들을 직접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도 듣고 또 그 시대를 간접적으로 체험해 볼 수 있어서 업무에 그 참 많은 그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질문,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거는 김소린 사무관님께서 해주시죠. 네, 선배님들께서 저희에게 기대하시는 미래 국가보훈처의 모습 또는 보훈공무원의 모습은 무엇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 질문은요. 화상으로 연결되신 박희철 전 기념사업과장님께서 해주시겠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박희철입니다. 혹시 김수린 사무관은 하시는 일에 만족하시나 모르겠습니다. 만족하시나요? 너무 만족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 진심인 다행입니다. 것 같습니다. 네. 후배들에게 바라는 점은 많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퇴직하고 나서 보니까 현직에 있을 때 많은 업무 스트레스와 갈등이 있었지만은 그때 그 일이 소중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훈처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 후배들이 자긍심을 갖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그러기 위해서는 자긍심을 갖기 위해서는 좀 몇 가지 좀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직원들 간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미 넘치는 분위기 속에서 열정적으로 이렇게 근무해 주시면은 좀 자긍심을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 아시는 얘기지만은 보훈의 개념상 보훈은 국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업무입니다. 그래서 조직명에 국가가 붙어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후배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를 합니다만은 국가보훈은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꼭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열정적으로 근무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도 이 부분이 정말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배가 후배를 보기에 참 저 후배는 열정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 김수린 사무관님처럼 그런 모습이 가장 바라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에요, 벌써. 이 질문도 참 심오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대답하실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세상에서 보훈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지금까지 모든 흐름이 보훈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쪽으로 많이 흘렀는데 이 보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고요? 이거는 최경순 전 광주보훈청 복지과장님의 답변을 좀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지금까지 심도 높은 토크에서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 좀 양해를 해 주신다면 퇴직 후에 저의 일상을 소개를 하나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퇴직 후에 이영애 문화재 선생님을 모시고 가야금을 배우고 있습니다. 가야금이요. 예술인들은 행정 업무가 약하다 보니까 제가 공직에서 익힌 행정력을 발휘해서 도와드리면 저에게 행정의 달인이라고 이렇게 너무 좋아하십니다. 2018년에는 호치민 해외 공연을 제가 기획을 하면서 거기 태극기 그리기 등 부대 행사를 통해서 우리 교민들에게 조국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현지인에게는 대한민국을 각인을 시켜드렸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국가보훈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들의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고취시키는 것을 저는 항상 잊지 않고 예술 공연 등을 통하여 보훈문화 확산에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정말 퇴직 이후에도 굉장히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애국심을 더 고취시킬 수 있는, 그것도 예술을 통해서 할 수 있다면 더더욱이 의미가 있겠죠.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하유성 전 총장님께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세상에서 보온보다 중요한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보훈 공무원에게는 뭐 보훈이 중요하겠죠, 일단.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훈 공무원으로서도 살고, 또 가족의 일원으로서 살고, 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산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개인으로서는 사실 우리가 어릴 때부터 배우고 또 해야 될 게 스스로를 좀 존중하는 게 저는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내 위치를 매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단 그 상태로서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 참 어렵지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뭐 언제라도 끝날 수 없는 그런 과정이긴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이제 이웃, 나하고 다른 사람들도 나만큼 동등한 게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 그래서 타인들을 존중하는 것이 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는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 국민으로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가 좀 더 살만한 공동체,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아픔을 좀 덜 느끼고 삶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행복하는 그런 우리가 책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또 보훈하고 연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 현명한 선배님들께서 아주 또 현명한 대답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사람 존중, 또 자존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요. 이 질문은 사실 김수린 사무관님이 해주신 질문이래요. 그래서 좀 한번 여쭤보려고요. 대답을 많이 들으셨는데 들어보니 또 어떠신가요? 듣고 보니 결국은 보험보다 중요한 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보호는 결국 기억과 감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억과 감사에는 희노애락, 모든 사회적 가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이 모든 게 담겨 있는 보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네, 보험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 네, 굉장히 현답인 것 같습니다. 선배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보험 안에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말 이런 후배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귀한 자리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국가 유공자들을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희생해주는 그런 마인드로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보훈 60년 언제나 시작입니다. 국가보훈처 창설 60주년을 맞이해서 준비한 시간 아쉽게도 여기까지입니다. 제 옆에 나와 계신 패널분들 그리고 오늘 화상으로 함께해 주신 전현직 공무원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에게도 또 여러분에게도 또 함께 시청하는 분들에게도 굉장히 뜻깊은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하는 많은 국가 유공자분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끝으로요, 이번 보훈처 창설 60주년 기념 온라인 토크 콘서트의 슬로건이죠. 몇 번 나왔는데 보훈 60년 언제나 시작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한번 지금 떨어져 있지만 다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저희 패널분들께서는 보훈 60년 하시면 언제나 시작입니다 해주시면 되고요. 또 화상으로 함께 해주시는 분들은 약간의 또 시간차 있을 수 있으니까 언제나 시작입니다 하면서 크게 손을 흔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훈 60년 언제나 시작입니다. 시작입니다. 네, 끝까지 자리해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